네, 독서와 토론 4주차 공부를 합시다. 아, 3주는 알베르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읽었습니다. 페스트를 통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응하는 몇 가지 태도를 살펴보았죠. 까미의 페스트는 2차 세계대전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 그 자체만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어떤 뭐 제도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탐욕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주차에서 이번 4주차는 미국의 그 여성 작가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1차 시 앵무새 죽이기, 2차 시는 앵무새 죽이기가 결국은 미국 사회의 그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문제 한번 살펴보고, 3차 시에는 이런 것들, 이런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내용으로 1, 2, 3차 시 수업 전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주 전체적으로는 하퍼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 의미를 확장해서 두루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3주차도 그랬듯이 매 차시마다 50분씩을 만들기 위해서 20분씩은 앞에 따로따로 지금 다시 그 보충 설명을 해서 30분하고 합해서 50분씩 이렇게 해서 우리 CMS에 올려놓고 있죠. 2주차 1주, 2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수업의 내용과 진행 상황들,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수업을 다 마칠 것, 이런 것들을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학교의 그 제도가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의 성적은 최대로 잘 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협력을 해야 돼요. 나하고 수업 교수하고. 그건 뭐냐면 추석도 이렇게 일주일간 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간, 학습 관리를, 일정 관리를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수업을 마칠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과제물도 부과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 시험도 과제물로 대체할 것이고, 아직은 지금 4주차 수업하는 상황에, 이 시점에서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 이제 일부 대면 수업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보건대는 추석 무렵에 지금 4주차 수업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판단하건대, 어쩌면 기말 시험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제물들을 여러분이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성의 있게 써서 잘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다 기록으로 남잖아요. 우리 15주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성적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해서 평점을 하고, 그러면 과제물과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대체 과제들 다 이렇게 모아서 교무처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평점을 주었는가,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걸 제때 제출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누누이 설명했던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고 리포트를 쓴다거나 무성의하게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내가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성의 있게 수업에 능동적으로 협력했을 때 나도 우리 학교가 허용하는 그 제도의 범주 내에서 여러분에게 최대한의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거가 있고 여러분이 성의 있게 수업에 임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성적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의 재량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근거 없이 성적을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 규정이 4분의 1 이상을 15주에서 4분의 1 이상을 결석을 하면 자동으로 F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출석 점수가 20점인데 여러분이 그 결석을 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그걸 내가 전자 출결 시스템 체크를 하는 것에 따라서 점수가 자동으로 옆에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미달하면 다른 것과 관계없이 F가 또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수업 관리 제발 좀 잘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학기 2021학년도 2학기 우리 독서 토론 분반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뭐 3분의 1 정도 돼요. 우리가 44명인가 되는데 3분의 1이면 뭐 15명 정도 되나요? 15명, 한 거의 20명 육박을 해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래서, 다행히 이제, 동영상으로 지금 녹화해서 수업 자료를 올려놓은 거니까 유학생들은 이걸 2번, 3번, 4번 계속 보세요. 알겠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일주일 안에 그 일주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출석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이 수업 자료를 내 이제 유튜브 계정에도 올려놔요. 어, 그 문학과 인간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심령이 문학과 인간. 그래서 우리 CMS에도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 수업 자료를 올려놓지만 똑같이 해서 유튜브 내 계정에도 올려놓으니까 단톡방을 통해서 내가 일러줄 테니까 기간이 지난 경우는 유학생들은 이 링크를 따라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독서 토론 수업의 내용을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알겠죠?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할 거니까 여러 번 듣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고 유학을 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걸 이해하고 배우고 그래야 여러분 나라로 이제 돌아갔을 때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의 이제 플리처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문학상을 받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로 자리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오래전에 이제 그 번역이 돼서 출판을 했죠. 지금 내가 내 책상 앞에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내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결과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두드러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있죠. 그런 차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런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타인과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4주 전체에서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퍼리는 여기 이제 보면 글쓰기 이외에 그녀의 최대 관심사는 골프와 음악, 범죄학이고 19세기 성직자들의 자서전 수집, 이런 흥미를 갖고 있었군요. 이런 분야의 하펄이 여성 작가입니다. 나는 이 소설을 굉장히 오래전에
사서 봤습니다. 이게 내가 서명을 해놨는데 94년 여름, 1994년. 1994년은 내가 그 신춘문예 소설이 당선된 해이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됐죠. 앵무새 죽이기. 그 다음에 왜 앵무새 죽이기인가 제목의 이름이, 이것도 이제 내가 수업 중에 설명을 쭉 하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좀 조금 이따 보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이 앞 시간에는 이 책에 이 책은 지금 내가 그 여러 출판사에서 그 번역을 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한겨레 출판사에서 번역한 그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번역이 됐냐면은, 봐볼게요. 내가 1994년에 이 책을 사서 이제 보았다고 내가 기록을 해놨고, 이 책은 초판이 1992년 초판 번역본을 말하죠. 이 한겨레 출판사에서. 그리고 1994년에 18판 발행,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경민 선생이 청주 사대 사범대학이죠.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호주 우드 잉글리시 컬리지를 수료했고, 이 박경민 선생이 이제 옮겼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겨레 출판사의 번역본이 그 옮긴 이 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전반에 관한 어떤 그 안내가 이 서문에 있습니다. 자, 앵무새는 기쁨과 양심의 상징.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gin이 서문을 쓰면서 내가 마치 저자이기는 한 것처럼 설렘과 책임감이 앞서는 것은 이 책을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번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문장 한 줄, 단어 하나하나에도 많은 시간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 앵무새 죽이기를 읽고 있다는 나의 말에 외국인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좋은 책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더욱 붙여주었던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곳이 시드니의 호주 시드니의 어느 단한 책방에서였듯이 1960년대에 발표된 이 책은 지금도 영어권 어느 나라 책방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 책이 문학 수업에 교재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 엘라베마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우리나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소개되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앵무새 죽이기가 상하 이렇게 두 편, 그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그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앵무새 죽이기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영화가. 그래서 책을 사서 읽기가 뭐 마땅치 않은 친구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앵무새 죽이기 영화를 한번 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영화가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설 읽는 것과 뭐 하등 다를 것 없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전으로 통하여 비영어권의 많은 나라에서도 출간이 된 이 좋은 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출간이 늦어진 이유 중 하나는 지은이 하퍼리 특유의 재치 있는 문장과 유머 등을 언어의 구성이 완전히 다른 우리말로 옮기는 것에 따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외국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 외국어 원본에 그 어떤 의미를 잘 살릴 게 필요한데, 그게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때 참 쉽지 않습니다. 언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자, 앵무새 죽이기는 그러니까 to kill a mockingbird 이렇게 이제 원제가 to kill a mockingbird 이 원제를 이제 직접 그대로 번역한 게 앵무새 죽이기인데, mockingbbird는 미국에서만 사는 앵무새과에 속하는 새인데 인간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을 불러주는 새라고 합니다. 지은이 하퍼리는 유일한 출간 작품인 이 책으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들을 잠시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작품은 잘 알려져 있는데 하퍼리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하퍼리는 1926년 엘라베마 미국입니다. 남부일 거예요. 남부가 유난히 인종차별이 좀 심한 곳이어서 하프리는 1926년 엘라베마 먼로빌에서 변호사인 아버지 프란시스 핀치 리와 어머니
아마사 콜맨 리 사이에서 태어나 그 소도시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다. 이런 배경은 자전적 소설이 아니라는 작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그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혐의를 직계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작가는 이건 자전적 소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앵무새 죽이기를. 그런데 읽어보면 영락없이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 소녀 시절에. 그녀는 몰로빌에서 공립학교를 마치고 헌팅턴 대학에서 2년, 엘라베마 대학에서 4년간을 수학했다. 1950년 대학을 떠나 단기 법률 과정을 밟고 그리고 뉴욕에서 집필 경력을 쌓았다. 이 작품의 모태는 앵무새 죽이기를 말합니다. 이 작품의 모태는 한편의 단편 원고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이 장편이. 이 원고를 본 문학출판 전문가가 장편 소설로 늘리면 어떻겠느냐고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런 격려와 친구들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하퍼리는 자신의 직업을 포기하고 사우리 아파트에서 창작에만 전념하여 이 역작을 탄생시켰다. 이 한편의 소설로 그녀는 1961년에 플리처상, 같은 해 엘라베마 도서관 협회상과 국제 기독교도 및 유대인 연맹 조합상, 1962년에 그의 최고 베스트셀러상을 수상하였다. 앵무새 죽이기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많은 암시와 긴장감을 주면서도 재치와 유머, 어린아이의 천진성으로 인해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감동적인 소설이다. 이 책은 치인 루이스 핀치, 그 소설의 그 여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핀치라는 여성이 7살부터 10살까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카웃은 이제 핀치가 또 이제 그 예명이 또 그 스카웃인데, 스카웃은 1930년대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의 조그만 마을인 메이컴을 배경으로 변호사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4살 위의 오빠 잼과 함께 어린아이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스카웃과 잼은 이 소설에서 3년 동안에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 조금씩 이해를 넓혀간다. 그들 성숙시킨 사건의 열쇠는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강간 몸으로 몰린 흑인 그 톰 로빈슨을 그들의 아버지가 변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앵무새 죽이기에서 아버지가 로빈슨의 결백을 명백하게 증명했어요. 그러나 배심원들은 결국 유죄라고 결정하거든요. 배심원들이 다 백인이었단 말이에요. 뿌리 깊은 인종적 편견을 지켜본 잼은 눈물을 흘리며 인종 편견 타파를 맹세하죠. 이 소설에서 또 하나의 재미는 그 속세와 단절하고 사는 이웃에 대한 미스터리. 자, 그 미스터리의 주인공 부레들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양보 없는 종교성과 그 집안 자존심의 희생자로서 점차적으로 그 시대 사회 구조적인 그 편견의 희생양이 되어서 어른을 무서워하는 어린아이 성향으로 변해가는 그 은둔자거든요. 브래들리가. 이 부에 대한 호기심을 날로 키워가던 아이들은 부야말로 친정으로 진실된 친구임을 깨닫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톰 로빈슨과 부 레들리라는 소외된 이웃은 아이들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즉 앵무새는 두 이웃의 기쁨과 양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에티커스, 낙천적인 이웃 머리 아줌마, 개구장의 친구 딜, 잼과 스카웃의 또 다른 식구인 칼포니아,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리는 커밍의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공이 스카웃과 그의 오빠 잼, 이들은 어느 나라의 성의를 막론하고 추억을 더듬는 행복감과 동시에 교육적인 만족을 주는 우리의 이웃이들이라 믿는다. 이게 이제 번역자 선생의 박경림 선생의 말입니다. 끝으로 힘은 철학이 아닌 그저 어린 시절의 삶의 일상을 통해 이토록 많은 재미와 교훈을 줄 수 있는 하프리 여사께 존경을 보내며 이 책의 어려운 번역 작업을 도와주신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초판 번역이 1992년 가을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번역본의 경우에는 그 번역자의 이제 그 말이 또 있고, 또 이제 그 작가의 말이 있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지금 작가의 말은 따로 이제 붙어 있지는 않군요. 그래서 이 책은 번역하는 책마다 좀씩 다르긴 할 텐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겨레 출판사의 앵무새 죽이기 번역본, 이것은 1장부터 해서 31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400페이지가 넘는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앵무새 죽이기 서문을 통해서 이 소설이 대략 어떤 소설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그 어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 20분은 이 정도 하고 그 뒷부분
그 앵무새 죽이기와 관련된 1차 시 뒷부분 30분을 또 편집해서 50분짜리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쉬었다가 2차 시 계속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우리 4주차 독서토론 4주차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는 소설을 1차시, 2차시, 3차시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시는 이렇게 앵무새 죽이기의 그 서문을 중심으로 이 소설이 어떤 그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위주로 일단 앞부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여튼 1차 시 뒷부분 함께 좀 이따 또 합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도록 하고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토론 4주차 공부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여러분 이제 익숙해졌죠. 물론 우리 뭐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2학년들이어서 지난 1년 동안도 계속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했었죠. 뭐 이제 과목에 따라서 어, 줌을 활용한 뭐 실시간 수업을 한 과목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이렇게 오캠이라고 하는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얼굴은 안 나오고 예. 이렇게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1주차에는 수업 안내와 함께 토론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서와 토론이니까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1주 3차 시에 내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 4주차에서도 앞부분을 조금 곁들여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여튼 1주는 그렇게 했었고 2주차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했었죠. 하여튼 전공 영역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자신의 그 전문 영역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하나의 조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2주차 리포트 작성법 특강은 기간을 계속 열어놓을게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제 과제물 제출하고 그러기 전에 그 차를 한 번씩 더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3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다른 건 본격적인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하여튼 3주차부터는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지난 3주차에는 알베르 까미가 쓴 페스트를 읽으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태도가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까미는 어쨌든 그 까미가 쓴 1947년에 발표했던 페스트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맞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창궐과 매우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좀 텍스트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 4주차에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그 차별과 편견, 음, 편견과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 자료는 이 영상 자료는 지금 4주인데 1차 시, 2차, 3차 시 각 30분 정도씩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제 PDF 파일은 하나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할게요. 그렇게 알고 4주차 공부를 하지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를 읽으면서 차별과 편견과 차별의 문제, 두루두루 하퍼리의 그러면서 이제 일주 3차 시에 살폈던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결해서 한번 뭐 조금 더 설명, 이번 주차에도 내가 자료 만들어 놓은 자료에 좀 들어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음, 아,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독서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건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일주 3차 시대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번 또 정리를 해 보기 바랍니다. 하퍼리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이제 조금 여기서는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정리하려고 해요. 자, 하프리 소설 앵무새 죽이기, 이게 이 표지가 초간본, 초판본이라고 하죠. 초판. 제일 먼저 나왔을 때 그 표지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자, 하퍼리, 여기서는 이제 내가 제목을 이제 어떤 문학 텍스트는 우리 독자가 이제 문학 텍스트를 읽는 건데, 그 문학 텍스트는 일단 작가가 존재함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작가의 그 문제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하퍼리가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2016년에 89세의 나이로 타계를 했군요. 하퍼리. 여성 작가입니다. 여성 작가. 예, 젊었을 때, 한 4, 50대 정도 되겠죠? 이제 노년의 작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문학의 효용, 문학은 어떤 쓸모가 있는가. 자, 2001년에 시카고에서 한 도시 한 책 이런 운동을 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해 그 한 도시 한 책 운동의 도서로 선정됐던 모양입니다.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가 그곳의 큰 문제였던 인종차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 이런 얘기죠. 그 이후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1위라든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라든가 그래서 이제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이렇게 이제 이걸 보면 1위나 2위나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인종차별을 비롯한 이 어떤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어느 곳이나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이 이렇게 이제 널리 읽혔다는 것은 인종차별을 비롯한 이 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 반면에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과 어떤 문화적 실천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문학이 상당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자료,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죠.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 메이콤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이제 공간적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내죠. 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러죠. 특히 소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은 주인공이 이제 스카웃,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스카웃과 항상 붙어 다니는 오빠 잼, 그 다음에 친구 딜, 변호사 아빠가 이제 그 변호사죠. 에티커스 핀치. 그다음에 이제 그 이웃에 사는 부 레들리라고 하는 소위 은둔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간된 60년이 아니라 지금 60년, 배경은 30년대고 어쨌든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늘 그 이제 빼놓지 않고 그 인용하거나 그런 이제 책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도가니 요건 그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 우리가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문화적 실천을 하는 주체로서 그 이야기 할 때 이제 요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그 줄거리를 다시 한번 이제 보죠. 그러니까 앵무새 죽이기가 그 대공황 시대 엘라베마를 모델로 하는 이제 그 소설인데, 지금 엘라베마 어디 여기 메이콤 갓 메이콤, 이건 또 확인을 좀 내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메이콤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엘라베마라고 했는데, 이러면 조금 뭐가 혼선이 오니까 대공황시대, 이걸 일단 대공황시대를 좀 정리를 합시다. 일단 시대를 대공황시대를 배경 배경으로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는, 뭐 이렇게 해야 좀 더 그 맥락이 이상 없겠죠. 는 이제 한 어린 소녀의 성장 소설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주제가 인종차별의 뿌리와 그 열매, 그 결과겠죠. 이런 아무런 드라마를 이제 함께 엮음으로써 하나의 사회 혹은 하나의 개인 안에서 어떻게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살피고 있는 작품이란 얘기죠. 자, 소설 주인공 스카웃은 오빠 잼과 요잼이었나요?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뛰어난 변호사인데 아이들에게도 무지에서 비롯된 미신에 휩쓸리기보다는 열정과 철학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늘 북돋아주는 그런 아주 그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마을에 이제 그 톰 로빈슨이 있어요. 흑인인데 이 톰이 이제 그 성폭행 강간 누명을 쓰고 이제 기소가 돼요. 그런데 에티커스가 이제 톰 로빈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이제 그 변호인으로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톰의 변호를 맡고, 이때 이런 변호를 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죠. 백인 사회에서. 그래서 증거를 이제 신빙성 있게 해석하고, 또 린치를 가해서 그의 의뢰인의 변호를 포기하게 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이제 미리 대비해요. 그러니까 에티커스는 그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건 뭐 물증이라든가 증언의 확보를 통해서 에티커스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자, 그런데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고조되면서 톰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빈슨이가 이제 그 톰 로빈슨이죠. 지금 얘기를 또 하여튼 여기도 붙여놓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혼란이 좀 덜할 테니까. 자, 톰 로빈슨을 고소했던 이웰은 이제 이 톰 로빈슨으로부터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예요. 이웰이. 알겠죠? 이웰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짓으로 에티커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주 내가 줄거리를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톰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정도에서 톰 로빈스는 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또 답이 나오니까, 한편 아이들은 한평생 자기 형 집에 갇혀 있는 그 이웃의 소위 은둔자 부 레들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은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부 레들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 어떤 사람일 것이다, 무슨 일테면 뭐 어떤 병에 걸렸을 것이다, 또 뭐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레들리 집에 이제 숨어들어요. 근데 그들의 추리 역시 어른들이 만들어낸 비인간적 행위, 그 터무니없는 어떤 편견, 이런 것과 결국 이제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지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변호사 에티커스는 아이들을 이제 그런 행위를 한 아이들을 나무라면서 보다 분별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부레들리는 나중에 이제 그 위험에 처한 잼과 스카웃을 도와줌으로써 그의 존재를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드러내죠. 그가 그 어떤 편견으로 가득 찬 어떤 그 소문처럼 그가 뭐 불치의 뭐 병을 갖고 있거나 아주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은 이제 근거 없는 부정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마라. 그러나 이런 가치들이 불가피하게, 그리고 때때로 폭력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는 일정한 인내도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그 교훈을 아이들에게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에티커스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소설은 앵무새 죽이기죠. 근데 제목만 보고는 그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굉장히 그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그래서 스카웃하고 아버지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커스는 변호사죠. 에티커스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총 쏘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그런 총 쏘는 것을 배웠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다. 왜 그러냐? 앵무새는 농작물을 해치지도 않고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는다. 오히려 또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존재다. 다시 말해서 무해하고 해롭지 않고 우리에게 인간 그 우호적인 것을 해치는 것은 죄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앵무새지만 여기서 지금 그이 톰 로빈슨 흑인,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백인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는 이제 죄로 기소되고, 결국 그 에티커스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망을 가다가 총에 맞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톰 로빈슨은. 근데 다시 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흑인이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에게. 흑인이 감히 백인과 연루됐다는 그런 어떤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 백인들은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에티커스 백인 변호사가 그를 변호하는 것 역시 용납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런 이제 그 바로 이제 무고한 톰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했던 그 변호사가 얼마나 또 주변 그 마을에서 그 힘들게 싸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이건 백인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30년대 미국 남부에서는 사실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했다는 것이고, 자,
이제 그 에티커스 변호사, 에티커스의 도움을 받았던 그 유순한 마을 주민 커닝햄까지도 톰을 그 흑인 톰을 린치하는 무리에 끼일 정도로 흑인에 대한 차별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흑인을 변호하는 에티커스가 이런 싸움을 벌여할 정도로 누구도 진실이 무엇인가는 이제 그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소설을 내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서 그러는데 이 그 그러면 왜 어떻게 이 음, 톰 로빈스는 성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당하고 기소가 됐을까? 그것은 이제 그 이웰의 그 딸 이제 로빈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그 백인 여자아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여자아이에게 이를테면 가정폭력을 뭐 행하고 그러는 그 상황이 사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아이가 톰 로빈슨에게 이제 2월에 그 어떤 폭력과 강압을 못 이기고 톰 로빈슨이 자신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체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이쪽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미국의 인종 탄압과 폭력 시위 이 부분을 이제 그뭐 최인택 기자의 기사를 조금 활용을 해서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건 이제 이 지금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살펴봤던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에 미국의 남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그 이런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그다음에 이런 어떤 것들이 그 공공연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와중에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 이제 우리가 한번 미국의 인종 탄압은 어떤 그 연유로 그 종식되지 않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건 말했지만 아까 중앙일보의 최인택 그 기자의 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이제 뭐 이제 경찰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흑인이죠.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이제 이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이제 계속 눌러서 이제 플로이드가 결국 이제 숨을 거두었다는 얘기죠.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제 그 시위가 매우 격화되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이제 이렇게 그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된 항의 시위가 미국의 이제 전 도시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폭력적인 시위 양상을 띠니까 또 많은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그랬죠. 뭐 워싱턴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뭐 주 방위군도 동원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위대들이 또 경찰에 체포됐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총격 사건으로 여러 명이 또 목숨을 잃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의 죽음과 그 가해자 경찰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미국 사회를 온통 이제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자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그 아까 살펴봤지만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이 백인 경찰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결국 이런 그 참사로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사실 미국 경찰은 그 무자비함으로 악명이 높죠. 물론 그 대상은 백인이 아니라 흑인을 향해서, 흑인을 이제 비롯한 유색 인종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든 인종, 연령, 계급성은 모두 경찰의 무자비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뭐 그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공권력이, 예? 국가폭력이 될 정도로 무자비하게 행사되어 온 것은 미국의 부끄러운 한 단면이라고 이제, 예, 이들을 지적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뭐 시위죠.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뭐 이런 이제 그 문구를 써놓고 이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시위대는 숨을 쉴 수 없다. 플로이드가 이제 죽으면서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이런 구호가 적힌 이런 패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외침은 이제 미국을 넘어서서 이제 세계 각지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런던, 베를린, 밴쿠버 이런 여러 이제 서구의 도시에서도 동조 시위가 벌어지죠. 시위는 오늘날 시위는 이제 아직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교통수단의 이동수단의 그 발달에 힘입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런 어떤 지구상의 어느 한 곳에서의 사건과 관련된 이 뉴스는 SNS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SNS 해시태그를 붙이는 운동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는 이제 이런 현상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거죠. 왜 이제 그 흑인 한 명이 이제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은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긴 하지만, 그 많은 정도의 사건을 가지고 이처럼 크게 분노하는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경제 둔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러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규모 실직 사태, 이렇게 이런 걸로 좌절을 겪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 플로이드의 죽음, 부당한 죽음,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을 당하면서 불평등과 관련한 고통을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요. 그동안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분노와 좌절이 이번 시위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이런 그 어떤 그 집단적인 분노의 표출에는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어떤 그 내재적인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이런 외부적인 어떤 사건, 촉발 요인에 의해서 한꺼번에 이제 폭발하거든요. 예. 자,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영세 주기기에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차별과 편견과 차별로 점철된 155년의 전통의 인종 분리 정책, 여기에 이제 기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유색인종 집단이나 진보적인 인사들이 뭐 정치권과 법원, 행정부가 이런 인종 관련 사건에 공정하게 대응하는지를 의심하고 항의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역사.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남북전쟁이 끝난 뒤 현재까지 150년에 걸친 긴 역사 속에서 이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집단에 대한 어떤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요, 좋은 경찰은 죽은 경찰밖에 없다. 이게 이제 영어로 그런 모양입니다. 배드캅, 굿캅, 에어,
배드캅. 아, 그렇습니까? 죽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밖에 없다는 서부 개척시대 백인들의 차별적인 말을 빚고 와서, 이렇게, 이 흑인에 대한, 또 이제 그 인디언 이 원주민들에 대한 흑인 이주자들의 어떤 그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불신의 연역을 조금만 볼까요? 그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 굉장히 LA 폭동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도 이제, 한인 점포들도 상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봤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당한 이 이제 흑인 로드니 킹이 경찰로부터 몰매를 맞는 장면이 이제 그 이렇게 널려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국 공권력의 고질적 인종차별과 폭력성이 수면으로 드러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91년에 일어난 로드니 킹 그 폭행 사건이거든요. 근데 킹은 천가까지 일었지만 이 사건에 연루된 경찰은 아주 가벼운 처벌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대폭발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엉뚱하게 이게 이제 그 나중에 좀 이따 이야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자전거 타기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실은 한인타운을 보복 공격하는 이런 이제 왜곡된 어떤 그 폭력의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권력과 사법 책임이 아주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불신이 어떻게 또 다른 폭력으로 이제 이렇게 전이되는가를 보는 사건이거든요. 그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컬해요.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아, no justice, no peace. 자, 우리 사회의 경우는 어떤가를 이제 그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